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예비 경선을 통과한 당권주자 5명이 주말을 맞아 전국을 돌며 당원 표심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발표 이후 병원마다 잔여 백신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앱으로도 예약이 가능하지만 잔여 백신 물량을 전산 등록하지 않는 병원도 있어 현장에서는 전화 예약이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곧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서해의 몽금포에서 한경북도 동해의 무인도를 정밀 타격할 준비를 마치고 북한 수뇌부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10명 중 9명이 모바일 결제를 사용하고 있는 중국에서 중앙은행 주도로 디지털 화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표준 선점으로 미국 달러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의 모바일 결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몰랐던 할머니 5분이 만든 글꼴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지난 삶과 애환이 고스란히 녹아든 삐뚤빼뚤한 글씨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영선 중진,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 예비 경선을 1위로 통과했습니다. 물론 본선도 그럴지는 아직 장담할 수는 없죠. 하지만 1974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최연소 돌풍을 일으켰을 때 나이가 47세입니다. 이 거대 정당을 이끄는 30대 대표가 출연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여든 야든 만만치 않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선전을 치르고 첫 주말을 맞은 오늘 당내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 또 주호영 의원이 견제에 나섰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경선을 1위로 통과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당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 나흘째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보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역민들께 보수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지를 잘 설득드리기 위해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달리 나경원 전 의원에게 근소하게 진 당원표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SNS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으로 풀코트 프레스 전략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선 초반 초선바람을 일으킨 김웅 의원도 당의 변화가 왜 필요한지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돕겠다며 지원군으로 나섰습니다. 역전을 노린 나경원 전 의원은 범야권 대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깝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부각한 겁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분들하고 친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되면 이거 공정한 경선이 될까 하고 밖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주호영 의원도 영남 지역 당원과 만나 조직표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청바지와 야구 유니폼을 입고 청년들을 만나며 친근한 이미지도 부각했습니다. 늘 있어야 되는 공정과 정의지만 이 시대 파트는 특별히 공정과 정의다 동의합니다. 홍문표 의원은 경륜과 경험을 갖춘 유일한 후보다. 조경태 의원은 능력과 자질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은 내일 첫 합동연설회를 광주에서 합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일으킨 돌풍은 정치권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를 종합해보면요. 민주당 의원들의 속내는 한마디로 복잡합니다. 부럽기도 하고 이러다가 민주당이 구시대의 정당으로 추락할 것 같은 위기감도 들고 반면에 막상 이 의원이 당선된다고 해도 좌충우돌만 하다가 끝나버릴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준석 돌풍을 직접 언급하며 당 청년위원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의 이준석 후보의 돌풍으로 청년들의 문제가 또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로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경선을 통과하자 민주당에서는 부럽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꼰대 정당 이미지에 갇혀 2030 세대의 지지율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또 한편은 좀 무서운 현상이다 생각이 듭니다. 낡고 무루함의 상징이었었는데 역동적이고 톡톡 튀고 생기발랄한데 저게 얼마 전까지는 우리 당,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언제 저게 절로 갔지?
이준석 돌풍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최연소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여야를 떠나 구태와 관습에 젖어들지 않은 젊은 정치를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이전 최고위원이 잘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내 기반이 부족한 이준석 후보의 선전이 일시적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오히려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 민주당에 나쁠 게 없다며 중요한 건 대선 관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네,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인데 민주당이 지금 어떻다고 합니까? 조국 전 장관 회고록을 냈죠.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겪은 고난을 가감없이 담았다. 이렇게 책을 소개했는데요. 네. 진중권 전 교수, 이 책 때문에 민주당이 골치 아프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려면 조 전 장관 지지자들에게 아부를 해야 하는데 이러면 또 민심과 당심 괴리가 커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이재명 지사를 추격하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 등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려면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 권리당원 가운데서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의식하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에 쓴소리를 듣겠다고 나섰는데요. 네. 이 비판 빠지지 않았습니다. 국산대 국민의당에 사과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조국정권, 국민, 박원순, 보건노총, 서울, 부산, 시장까지 만약 포함 아니었다면 계속 풀집회한 이번 정권이 해임도 제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변화해야 된다. 민심을 듣고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없다. 선거 딱 지고 나니까 평가를 조국 탓이다, 추미애 탓이다, 뭐 이렇게 심하게 우울증 비슷하게 좀 알았어요, 좀. 바로 내로남불인데요. 예. 다음 주 취임 한 달을 맞은 송영길 대표, 당초 대국민 보고를 통해 조국 사태 등을 공식 사과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는데요. 예.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판과 함께 당성 지지자들 반발로 인해 고심 중입니다. 예. 그렇죠. 이제 송영길 대표가요. 지금 부동산 세제도 사실 저희도 이제 당선되자마자 인터뷰했을 때 보완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녹록치 않죠? 맞습니다. 예.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엔 종부세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관련된 부분을 완화하고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 다음 달 초 부동산 문제와 내로남불 사태 등을 매듭짓고 대선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6월 1일이 뭐 재산세나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데 아무런 결론을 못 내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몸 푸는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랑 정면 충돌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안심소득 추진에 나섰는데요. 네.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못 미치는 가구에 일정 비율의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오 시장의 공약입니다. 먼저 견제구를 던진 건 이 지사입니다. 네. 이 지사, 안심소득은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오 시장을 비판했는데요. 그러자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기본 소득을 두고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맞받아치는 등 두 사람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다 소득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자 이런 거고 오 시장은 소득 제한이 있다 이런 차이 정도인데 마치 뭐 대선 공약 갖고 싸우는 것 같아요. 오 시장 과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다음 대선은 분명히 기본소득과 안소득을 기본소득이라는 법인을 적용하고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안소득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이 선거에 나설 때, 시장 선거 나설 때는 대권은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정치 현안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최근 유쾌한 반란을 꿈꾼다 이렇게 적으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공개 지지했는데요. 그렇죠. 민주당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오 시장을 차기 대선 후보로 분류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제3의 후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야권 대선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오 시장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10개월 뒤 상황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정부 방침이 먹혀든 걸까요? 접종률이 이제는 10%를 넘어갑니다. 혹시 남는 백신 맞아볼까?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자녀 백신 검색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거의 없다고 뜨죠. 이것도 요령이 있다고 합니다. 황규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10%를 돌파한 만큼 접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맞을 생각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면에서 이제 맞으면 이제 마스크도 벗고 이제 좀 편안하게 이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병원에는 자녀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고 자녀 백신 인터넷에 올리면은 엄청 문의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어저께 저희가 몇 개 올렸는데 전화가 한 20통인가 오긴 하더라고요. 사전 예약을 한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접종받기 위해 자녀 백신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7일날 예약을 했는데 시간이 일이 있어갖고 미리 맞았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럼 오늘은 가능하냐고. 자녀 백신은 병원에 직접 전화 예약을 하거나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통해 온라인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는 온라인 예약을 받지 않아서 전화 예약을 해야 대기자 명단에 올리기 유리합니다. 자녀 백신 등록을 안 하고 전화 오는 것만 저희는 받아요. 12시까지도 이분들이 통화가 안 되면 오실 수 있어요? 자녀 백신 전산 등록을 하는 병원도 보통 오후 2시 이후에 하기 때문에 앱으로 찾을 때는 2시에서 3시 사이에 검색하는 게 좋습니다. 또 전화 예약 후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하면 자동으로 다음 대기자에게 순서가 넘어가지만 앱으로 예약한 뒤 예약 취소를 하지 않은 채 나타나지 않으면 향후 당일 예약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한편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렸을 때 이득이 분명해지면서 이른바 백신 인센티브를 주는 나라도 늘었습니다. 방법도 가지가지인데요. 접종 한 방에 10억 원이 넘는 돈벼락을 내리는가 하면 아파트, 장신구, 또 살아있는 소까지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Finally, the wait is over. We are excited to announce the first winner, Abigail Buginski from Silverton. Congratulations! 100만 달러, 11억 원 넘는 돈은 22살 대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복권 사업의 첫 당첨자입니다. I was completely surprised when I got the call, and I still can't believe it. It was a crazy night. 백신을 꺼리는 계층의 발길을 접종센터로 돌리기 위해 미국 곳곳에서 경품이 등장했습니다. 복권 사업을 펼친 오하이오주에선 접종자 수가 33% 증가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10곳이 WHO가 대유행을 끝내기 위해 제시하는 최소 접종률인 70%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기업들도 동참했습니다. 한 식품회사는 백신 접종 고객에게 매일 공짜로 도넛 1개씩 주기로 했고, 라스베이거스의 한 클럽은 상위 등급 회원카드를 제공합니다. I tell them I'm going for my daily vaccine donut. Yeah, I don't want to say this is one of the reasons I got vaccinated because it wasn't, but it's definitely a plus.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 일부 지역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서부 지역에서는 코걸이와 주방용품을 경품으로 내걸자 620만 명 이상이 접종센터를 찾았습니다. 태국에선 매주 백신 접종자 가운데 1명이 소 1마리를 가져갈 수 있고, 홍콩에는 15억 원어치 아파트 당첨 기회가 주어집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네, 앞서 미국 상황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 백신 접종률이 오르면서 야외뿐 아니라 이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의무화 조치가 없어진 첫 연휴 어떤 모습일까요?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백사장에 꽂힌 대형 열쇠가 돌아가고 긴 잠에 빠졌던 해변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We've been waiting for this for a long time, but you know it's great. A lot of people are here. 마스크를 벗어던진 시민들이 바다에 뛰어들며 초여름을 즐깁니다. I was a little worried when the weather report didn't look great today, but it wasn't that bad. I love it.
Welcome back, summer. 뉴욕의 해변도 모여든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하늘에선 에어쇼 준비도 한창입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이번 주말부터 사흘간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3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실내외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미 보건당국의 지침이 나온 뒤 첫 대규모 휴일입니다. 1년 넘게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억눌렸던 여행 심리가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3,700만 명 이상이 여행을 떠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연휴를 앞둔 공항은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탑승객들로 이미 붐비기 시작했고 창고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We're both vaccinated, so that's why we decided to travel. I'm sure a lot of people are feeling the same way as we are. 바이든 대통령도 마스크를 벗고 실내 암벽장을 찾아 되돌아온 미국의 일상을 보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네, 다시 국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다음 달 큰 폭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낼 것을 시사했죠. 검찰 고위직 인사가 적체돼 있어서라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나오고 하루 만에 현직 부장검사가 박 장관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말 안 듣는 고검장들을 쫓아내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의 글이 올라온 것 어제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 적체를 이유로 들며 다가올 검찰 인사에서 대폭 물갈이를 시사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인사 적체가 좀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 글을 올린 정 부장검사는 지금 검사장들도 검사장이 된 지 1년에서 3년밖에 안 됐는데 도대체 무슨 인사적체가 있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고검장들을 통상 지검장급이 맡아온 하위 직책으로 발령낼 수 있게 하는 법무부의 이른바 탄력 인사안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말 안 듣고 사표도 안 내는 고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것 아니냐며 법무부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설명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이 글에는 다른 검사들도 공감한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 부장검사가 법무부 책임자의 설명을 요구한 게 박범계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 내부에선 박 장관이 인사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미애 장관 비판 성명을 냈던 고검장들을 한직으로 보내고 그 자리를 친정권 검사장들로 채울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어제는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고검장들 중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조 고검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떠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냐며 검찰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ሁ입니다. 이번엔 50대 여성이 큰 개에 물려서 숨진 사건 후속 보도입니다. 이 개 주인은 누구일까 찾아내야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텐데 앞서 경찰은 사람과 개를 대면시키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개끼리 대면 조사를 시켰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을 만나게 한다고 실토하진 않을 테고요. 왜 그랬을까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사슬에 묶인 왼쪽 갈색 개가 오른쪽 큰 개를 향해 계속 짖어댑니다. 당장 싸울 것처럼 달려나갈 기세입니다. 반면 큰 개는 고개를 돌리고 갈색 개를 외면합니다. 이 개는 지난 22일 이 마을 근처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했습니다. 동물 전문가들이 개들이 보이는 반응을 빠짐없이 영상으로 담습니다. 오늘 경찰은 대형견을 데리고 사건 현장 인근 마을로 가서 주민들이 기르는 개 7마리와 각각 대면시켰습니다. 다른 개가 친밀감을 보이는지 관찰해 사고를 낸 개가 이 마을에 살았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앞서 이 개 목에서 목줄 흔적을 확인한 경찰은 개 주인을 찾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왔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개 사육 농장에서는 사용 흔적이 있는 개 목줄 30개도 확보했습니다. 목줄 안쪽에서 DNA를 검출해 대형견의 DNA와 일치하는 게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견주를 찾기 위한 그 총력을 기울이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유가족들의 그 마음을 좀이라도 헤아려 드리기 위해서 경찰은 개농장 주인이 이 개의 주인일 가능성을 의심해 사흘 전 농장주와 개를 대면시킨 뒤 개의 반응을 관찰해 분석 중입니다. 다만 농장주가 자신은 주인이 아니라고 진술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이 아닌 걸로 나타나 개 주인을 찾는 작업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어쨌든 외교관의 배우자니까요. 한 나라를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행동도 말도 그에 어울리는 무게감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옷가게 직원 2명을 폭행해놓고는 면책 특권을 포기한다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면피만 하려는 건지 법적으로는 포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더니 말리는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립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당초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벨기에 대사관은 SNS를 통해 대사 부인의 면책 특권을 포기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실제 대사 부인은 그제 오후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도둑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욱해서 때리게 됐다며 자신의 면책 특권을 포기할 거라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측이 밝힌 면책 특권 포기는 사실상 반쪽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찰 추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미일 뿐, 이후 기소나 재판 등 사법 절차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 수사는 진행이 되지만 그 이후에 이제 기소라던가 그런 재판까지는 벨기에 정부가 면제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경찰 수사만 받고서 끝날 가능성이 크고요. 대사 부인은 이미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만큼 다시 조사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한 상황. 면책 특권 포기 발표에도 대사 부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오늘 오전 9시 28분쯤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 원전 4호기에서 불이 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나 방사성 물질 누출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4호기가 현재 원자로 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발전소 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여기 모르지 씹던 거. 내가 언니를 왜 몰라? 예니콜, 잠바노, 니네들이 오늘 밤 한 팀이다. 예니콜 조심하고. 자, 레디, 액션! 영화 도둑들의 한 장면입니다. 예니콜, 잠파노, 그리고 씹던 껌. 카지노를 털기 위해 뭉친 일당은 이름이 아닌 예명을 부릅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현실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참치, 리치, 비비, 그리고 으뜸이 일명 세종대왕을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성매매라는 은밀한 영업을 위해서 말입니다. 제명은 이렇습니다. 자, 성매매 안성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아시죠? 네, 이번 사건이 놀라운 게 성매매 조직을 기업형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이게 콜센터까지 차려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조직원 등만 16명입니다. 네. 이 중 6명이 구속됐는데 가장 큰 특징은 철저히 역할을 나눠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예명을 쓴 30대 남성 총책을 중심으로 해서 일명 마마라고 불리운 성매매 알선 에이전시들이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소개했고 네. 조직원들은 이 여성들을 고용해서 성매매를 해왔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경기도 용인과 이천, 군포, 의정부 지역 등에서 오피스텔 49개를 빌려서 성매매 영업을 해왔는데 24시간 콜센터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예약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매매 장소와 시간 등을 안내했는데 성매매 알선 사이트엔 이용 후기를 거짓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성매매 여성들을 알선한 에이전시가 동남아에서만 여러 군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됐습니까? 지난해 8월부터 성매매에 동원된 동남아시아 여성만 8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경찰은 총책인 세종대왕이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여행사를 운영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행사를 하면서 알게 된 성매매 알선 에이전시들을 통해서
태국과 베트남 여성들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 3월 경찰이 콜센터에 들이닥쳤을 당시에도 조직원들은 여성 한 명의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시국 때문에 유흥업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매매 여성들로 쉽게 빠져들어올 수가 있었고요. 성매매 알선한 조직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여성들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들은 또 성매매 여성들의 임신 가능성에 대비해서 사후 피임약을 복용시키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이라는 데가 상업도 하고 주거시설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가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안 걸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범행 상당히 주도 면밀했습니다. 총책을 세종대왕이라고 불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조직원들도 으뜸, 참치, 비비 등과 같은 예명을 사용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텔레그램 같이 해외에 서버가 있는 SNS만 사용을 했고요. 근무 교대 시간에는 성매매와 관련한 모든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나 경찰 단속에 대비해서 성매수자의 신상 정보는 외장 하드디스크에 따로 보관을 했는데 경찰이 출동하면 하드디스크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라. 물이 든 양동이에 넣어서 자료를 폐기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까지 만들어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될까요? 네, 조직 운영 계좌에서 발견된 돈만 5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벌어들인 돈의 극히 일부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단속 당시에 콜센터에서 압수한 현금만 해도 3천만 원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 이틀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포 통장 등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은닉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철저히 현금 거래만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성매매 대금을 받으러 갈 때는 헬멧을 쓰고 음식 배달업체 조끼를 입어서 신분을 위장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이 이들한테 적용한 범죄, 죄명이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처음으로 성매매 알선 혐의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조직적인 범행이었다고 판단을 한 건데 가중처벌을 받을 경우엔 기존 성매매 알선 혐의에 비해서 형량이 확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성매수자들도 어떤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경찰이 그 조직원들이 보관 중이던 데이터베이스에서 성매수자 13,000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상당히 많군요. 성매수 남성들의 연락처는 물론이고 간단한 특징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성매매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성매수자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지만 북한은 어떤 반응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 뒤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준비한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어떤 실험인 건지 김정한 기자가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열병식에서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미 당국은 빠르면 수일에서 수준에 북한이 황해도 몽금포 인근에서 KN-25 최신 버전으로 추정되는 미사일로 발사 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모든 준비를 마치고 북한 수뇌부에 결단만 남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정확성과 탑재 중량을 높이기 위해 함경북도 길쭉은 무수단리 동해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 알섬을 표적으로 정밀 타격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이곳에 가로 세로 10m 넘는 건축물과 이보다 작은 건축물 모형 2개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쪽에서 발사해서 동쪽에 있는 섬에 지어놓은 간단한 건물을 맞춘다는 것은 대단히 안정적인 어떤 비행 궤도를 가졌다는 것이고 타격력과 명중력을 높다는 것. 북한이 사실상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인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실험 발사한다면 대남 압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서민들은 집 한 채 마련하기가 너무 힘든데 몇몇 공무원들은 땅 짚고 헤엄을 쳤죠. 특별공급, 특공자격을 10분 활용해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고 시세 차익까지 챙긴 사례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더니요, 정부가 아예 특공제도 자체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자, 세종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건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공무원 특별 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고 수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거저준다 해도 안 오던 사람들이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하는.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어요. 보면 중개사 분이 하시는 말씀이 고위공직자다. 몇 배 정도? 한 2배 정도. 저기가 관평원에서 가장 많은 직원이 당첨됐다던 바로 그 아파트 단지입니다. 가까이 와서 보니까 더 큰 것 같아요. 상위 그룹, 중위 그룹, 하위 그룹 나누면 상위 그룹이고요. 상위에서도 거기서도 상위 그룹이에요. 히말라야 정상에 있는 항상 눈이 녹지 않는 그 위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언제부터 좀 과열주점이 보였어요? 세종시의 한 아파트 37평이에요. 네. 작년 9월에 매매가 됐잖아요. 11억 천. 네. 근데 그 이전에 보시면은 불과 3, 4개월 만에요. 3억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 최근 한 2년 동안은 상당히 가팔랐다. 특히 작년에는 엄청나게 가팔랐다.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개발 호재들이 있고 한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름을 붓는 격이 좀 있었던 거죠. 실제로 세종에 살고 있는 사람,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거나 전세나 월세를 바꿔서 이제 가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갑자기 그 집값이 폭등을 한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 부분을 타이밍을 잘 조절하지 못했던 경우들이 작년, 재작년 있었던 거예요. 안 되나 보다, 이게 좀 어렵나 보다, 이제 한 8번 만에 되니까 그냥 운이 좋아서 됐다. 그냥 일반 분양을 적게 하잖아요.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죠. 공무원 특공이라고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부럽죠, 일단. 처음에야 거저준다 해도 안 오던 사람들이. 특별공급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그래도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여기 그러면 서울을 버리고 여기를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시에 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아이가 어리고 그러기 때문에 젊다고 볼 수 있는 거. 그 특공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거주하면서 있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10년) 동안 네가 당첨받고 여기서 거주를 하면 주는 개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공무원도 직장도 여기고 이 사람들은 10년을 거주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일반 서민들은 10년을 요구하잖아요. 네. 중국이 가상화폐를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전 세계 가상화폐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하락폭이 10년 만에 가장 컸을 정도인데요. 중국이 이렇게까지 강수를 둔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 스스로가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요. 이 달러를 위협하는 통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거리의 악사에게 QR코드를 통해 돈을 보내고 길거리에서 간단한 음식을 먹거나 공유 자전거를 tab승할 때도 스캔 몇 초로 지불합니다. 10명 중 9명 가까이 모바일로 결제하는 중국의 모습입니다. 위챗과 알리페이, 양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모바일 결제가 빠르게 자리 잡은 중국에서 중앙은행 주도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선전과 수저우 등 10개 도시, 그리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사업장에서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화폐 시범 사업입니다. 베이징의 한 시범 매장을 찾았습니다. 기념품을 사고 디지털 화폐를 보여주니 QR코드 스캔으로 즉시 결제됩니다. 디지털 화폐 지갑에서 바로 인출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더 줄일 수 있다는 게 매장 직원의 설명입니다.
그동안 모바일 결제를 독점해온 민간 기업들 대신 중앙은행이 개인의 결제까지 모두 통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은 디지털 화폐를 정착시키겠다며 가상화폐에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新融资以及虚拟货币衍生品交易等等相关的活动，违反有关法律法规。 종이 화폐 없는 디지털 위안화 시대를 가장 먼저 열고 있는 중국은 반세기 넘게 기축 통화를 담당했던 미국 달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소비자들이 진짜로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준 사례, 바로 남양유업입니다. 최근 창업주 일가가 국내 사모펀드의 지분을 매각하고 물러나자 주가가 오히려 폭등하는 진풍경도 나왔습니다. 오너가 최대 리스크였던 셈이죠. 무엇이 50년 넘은 중견기업을 몰락시켰을까? 조현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눈물 머금은 대국민 사과부터 회장직 사퇴까지 총수가 직접 나섰지만 소비자 불만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입니다. 남양유업은 2013년 대리점 강내 갑질 사태와 창업주 외손녀의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오랜 기간 구설에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달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내세운 불가리스 논란이 결정타가 돼 소비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SNS 등에는 남양유업 제품을 구입하지 말자는 불매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견디지 못한 남양유업 대주주는 마지막 카드로 회사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27일 최대 주주인 홍원식 회장 등 일가 보유 주식 전부인 53.08%를 사모펀드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대 만에 남양유업은 창업 일가의 손을 떠난 것. 매각 소식에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매각 발표 다음 날인 지난 28일 주가는 전일 대비 29.84% 오른 57만 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결국 오너 리스크가 문제였다는 점을 보여준 셈입니다. 불매 운동으로 타격을 입은 점주들은 한시름 놓습니다. 재고부터가 막 쏟아지니까 말겠어요. 올 초에는 엄청 시작해서 이번 주부터는 좀 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도 회복되고 상담도 잘 되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반면 교사 삼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SG 중에서 S, 소셜 부분인데요. 기업이 사회와 공존 그리고 사회를 생각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우대를 받는다. 남양유업을 매입한 한행컴퍼니는 과거 웅진식품, SK해운 등을 인수해 정상화한 뒤 되판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글씨체, 어린아이들이 쓴 것 같죠? 삐뚤빼뚤 서툰 느낌이 드는데요. 누가 썼는지 아시면 먼저 깜짝 놀라실 거고요. 또 그 사연까지 듣고 나면 감동하실 겁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이원순 할머니가 연필로 글자를 꾹꾹 눌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속에 할머니의 지난 삶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온 책에 이름을 자꾸 쓴 게 무슨 천하대. 글씨가 내가 써도 맨 처음에는 삐딱아야 되지. 점점 더 참해져요. 쓰시다 보니까 본인이 보셔도 쓰다 본 게. 칠곡군 성인문예 교육을 통해 뒤늦게 한글을 깨친 할머니는 400명. 칠곡군은 개성있고 아름다운 글씨체 5개를 뽑아 할머니들의 이름을 딴 칠곡할매 글꼴을 만들었습니다. 군수는 할머니들의 손글씨로 명함을 만들었고 지역 주민들도 글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도시락 준비 다 되었습니다. 이곳 도시락은 칠곡 할매 글씨체로 쓴 편지를 붙여서 판매합니다. 이런 지역 주민들의 성원으로 지역 곳곳에서 할머니들의 글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역 할머니들의 노력과 애정으로 만들어진 글꼴을
정갑이 가고 널리 알려졌으면 해서 지역 주민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요. 글꼴이 유명세를 타면서 경주 황리단길엔 칠곡할매 글꼴로 제작한 대형 글판이 내걸렸고 칠곡할매 글꼴로 만든 표구와 글꼴이 국립한글박물관에 영구 보존됐습니다.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도 할머니들의 글꼴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굴곡진 삶과 애환이 고스란히 담긴 글꼴이 많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컴퓨터에도 나오고 저희가 쓰는 핸드폰에도 할머니 글씨체로 나오는데요. 공부가 다 뭐고 학교가 다 뭐고 뭐 돈이 없으면 공부 못 배웠어. 눈물이 나요. 이거는 참하다. 내 이름 그래 배웠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주말만 되면 비가 오는 것 같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이번 주말도 어김없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저녁까진 비 소식 없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밤에 다시 오기 시작해서요. 월요일 출근길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 사이에는 경기와 충남의 서해안에 집중되겠습니다. 많은 곳은 100mm가량 내리겠고요. 매우 강하겠습니다. 그 밖에 서쪽 지역은 최대 50mm, 동쪽은 30mm가량으로 예측됩니다. 내일 아침은 쌀쌀하게 출발하겠지만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은 26도, 대전과 대구 28도, 광주 27도로 다시 초여름만큼 무덥겠고요.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공기 깨끗하겠지만 자외선 상당히 강하겠습니다. 한낮 외출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요일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